우리 지구에 사연이 없는 곳은 없다. 생명과 자연, 인간, 이들이 맺는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야기.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보자. 지중해는 주변이 거의 다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이란 거대한 세 대륙이 둘러싼 바다. 두 지각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바다다. 당시 충돌로 불안정한 단층선과 화산들 뿐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기후도 생겨났다. 지중해는 농업의 본고장이자 고대를 호령한 제국들의 발생지이며 세계 3대 종교의 발원지다. 지금부터 원시 대자연과 인간의 창조력이 어떻게 결합해 서양 문명이 탄생했는지 알아보자. 지중해 이야기를 할 때 좀 난감한 게 있다면 530만 년 전에는 지중해란 게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지중해는 지금은 바다지만 당시엔 넓고 메마른 분지였다. 곳곳엔 이상한 소금 결정 웅덩이가 있었다. 대서양을 막는 건 서쪽 끝에서 천연의 댐 역할을 하는 안반뿐이었다. 대서양의 압력은 전부 다 이 댐으로 쏠렸다. 현재 지브롤터 해협이다. 이 압력으로 인해 결국 530만 년 전 한쪽이 무너진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폭포가 생겼다. 하지만 무너진 부분은 좁고 분지는 넓었다. 지중해가 다 차기까지 약 4,00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지중해가 차면서 해양 생물도 유입됐다. 돌고래, 바다거북, 가오리, 그리고 무서운 녀석도 왔다. 지중해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물고기도 유입됐다. 300kg의 단백질 덩어리, 참다랑어다. 1000년 동안 지중해의 어촌 전체를 먹여 살린 건 바로 이 참다랑어였다. 사르디니아 섬엔 독특한 낚시법이 있다. 일종의 매복인데 일명 마탄차라 한다. 참다랑어 떼는 지구 곳곳을 떠돌다 매년 5, 6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 이 이탈리아 섬 서쪽도 그중 하나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는 산란을 하기에 좋다. 몇백 년 동안 참다랑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온 어부들은 약 3km에 걸쳐 복도처럼 그물을 친다. 참다랑어 떼를
라 카메라 델라 모르테란 죽음의 방에 몰기 위해서다. 관찰을 하며 기다리던 대장은 그물이 차면 덫을 들어올리란 신호를 한다. T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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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a di prua, tira giù, se tira, tira, Andiamo avanti! Basta la prua! 거대한 참다랑어의 몸부림에 사람의 팔다리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건 참다랑어가 일본에서 킬로그램당 최고 200달러에 팔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늑한 바다에 맛있는 물고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연안 어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중해인들의 생계 수단이 됐다. 지중해엔 해안이 아주 많다. 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런 지형이 생겨났을까? 바닷물이 폭포처럼 밀려들기 전 분지가 생겨나기 훨씬 전으로 가보자. 2억 5천만 년 전, 지구의 모든 땅은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합쳐져 있었다. 판게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멘틀의 대류로 인해 서서히 분리됐다. 새로 생긴 대륙들은 거대한 지각판들 위를 떠다녔다. 아프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이 만났다. 이 충돌로 현재의 지중해 해저엔 산맥이 생겼다. 바닷물이 차오르며 산맥의 정상만 해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것이 현재의 섬이 된 것이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엔 수백 개의 섬들이 있다. 에게해 제도다. 이곳 주민들은 노젓는 배로 섬에서 섬으로 이동했다. 이런 배로 긴 항해나 해상 무역을 하는 건 무리였다. 이 문제는 도체 발명으로 해결됐다. 이 선박은 세계 최초의 범선을 재현한 것이다. 약 4,000년 전 미노스인들은 이런 범선을 건조했다. 커다란 사각형 돛에 밧줄을 엮으면 이 돛을 접거나 펼쳐 항해에 필요한 추진력을 조절할 수 있다. 기원전 1700년 미노스인들은 이집트와의 교역을 위해 640km를 남하한다. 북서 계절풍을 타고 가면 이집트까지는 금방이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역풍을 맞아 항해하기가 어려웠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앞바다에 미풍이 좀 불어야 했고 대개는 또 노를 저어야 했다. 그러다 2500만 년 전 지중해 선원들은 해결책을 찾아냈다. 돛의 한쪽 끝을 뱃머리에 묶은 뒤 다른 쪽 끝은 올려서 삼각형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돛을 삼각형으로 만들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 바람을 탈 수 있다.
반드시 순풍이 불지 않아도 된다. 뱃머리를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게 하면 여풍을 뚫고 지그재그로 전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항해수를 태킹이라고 한다. 덕분에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지중해를 자유자재로 오가게 됨으로써 무역량은 폭증했다. 물물 교환뿐만 아니라 사고나 기술의 교환도 증가했다. 지중해인들은 타지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뭐든지 받아들였고 곧 그들을 앞질렀다. 15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은 삼각형 도체 조정력과 사각형 도체 추진력을 결합한 캐럭이란 범선을 만든다. 이 범선 덕분에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캐럭을 타고 대양을 누빈다. 이 항해는 지중해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항해였다. 지중해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지중해를 항해해왔다. 그러다 15세기 이곳을 벗어나 전 세계를 탐험한다. 원양 선박 덕에 지중해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무역은 물물 교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자기 고향에 제일 잘 맞을 만한 것들을 들여와 개량한 뒤로 지중해인들은 전 세계의 물품을 약탈했다. 원래 지중해산인 줄 알던 것도 알고 보면 수입산이 많다. 토마토의 경우 스페인 상선이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것이다. 지중해 토마토가 없었다면 이탈리아의 피자도, 프랑스의 라타뚜이도, 그리스의 샐러드도 없었다. 가지는 원래 인도산이고 껍질콩은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서 발견한 것이다. 심지어 건 파스타도 8세기에 아랍인들이 시칠리아 섬으로 들여온 것이다. 다른 문화권의 산물들을 천재적으로 흡수하긴 했지만 지중해인에게 최고의 상품은 바로 이곳 특산품이었다. 그 상품이란 바로 이곳에서만 자라는 나무 열매, 올리브다. 고대 지중해인들은 올리브에서 짜낸 걸쭉한 기름을 액체 황금이라 불렀다. 올리브유는 종교의식이나 마술, 등잔의 연료, 의약품, 화장품에 쓰였다. 올리브유는 먹을 수 있다는 점만 빼면 당시의 원유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올리브유 생산을 지중해인들의 수요에 맞추려면 먼저 야생 올리브 나무를 길들이고 재배해야 했다. 이 일을 처음 한 사람들은 3000년 전 크레타 섬의 미노스인이었다.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특이한 나무는 고목이 되어도 열매를 맺는다. 올리브 나무의 생존 전략은 독특하다. 나무 줄기 안에는 몇 개의 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해서 수분이나 양분을 못 빨아 올리더라도 다른 관들이 보완을 해줘 나무는 살 수 있다. 올리브 나무는 주로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란다. 사하라에서 북상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여름은 덥고 건조하다. 겨울은 대서양의 수분을 머금은 타골풍 때문에 춥고 습하다. 이런 기후는
지중해를 대표하는 다른 과일, 포도의 생육에도 좋다. 시칠리아 섬의 이 포도밭에선 최상급 와인이 나온다. 포도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건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불길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에트나 산이다. 에트나는 세계 최대의 활화산으로 꼽힌다. 분화구의 깊이는 600m나 되고 항상 유독가스를 뿜어내 시야를 뿌옇게 가린다. 하지만 시칠리아 농부들은 이 산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화산재로 비옥해진 토양에서 포도가 잘 자라기 때문이다. 지중해인들은 끊임없는 자연활동을 한결같은 동반자로 여기게 됐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적으로 말이다. 현재 에트나산을 보면 지중해를 만든 지각 변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경계에 있다. 대륙 간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는 크럼플 존이다. 아프리카판은 서서히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간다. 엄청난 마찰열은 깊은 땅 속의 바위를 녹인다. 이렇게 생긴 마그마는 750만 년 동안 지각 틈을 뚫고 분출했다. 잇따라 화산이 생겼고 역사상 최악의 화산도 생겨났다. 베수비오 산이다. 이탈리아 서해안의 나폴리는 이 화산으로 치명타를 입었지만 체념하고 살아온 지 오래다. 서기 79년 나폴리 근처의 폼페이에서 로마 상류층이 호젓하게 여가를 즐길 무렵 지중해의 지질과 문화 중 누가 더 센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베수비오산은 화산 쇠설유라는 치명적인 재와 가스 구름을 내뿜었다. 섭씨 400도까지 달궈진 이 구름은 시속 100km로 산 비탈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시 질식사한 사람만 10,000명이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기본적인 자연의 힘을 이용해 실리를 챙겼다. 이들은 베수비오 화산 폭발의 직접적인 결과물에 주목했다. 이것으로 로마인들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다. 1세기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폐허가 됐다. 하지만 마을을 덮은 화산재는 제국의 토대가 된다. 바로 포졸란재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탈리아 채굴장에선 화산석에서 포졸란재를 추출한다. 로마인들은 포졸란재와 석회, 부석 혼합물에 물을 부으면 고강도 시멘트가 된다는 걸 발견했다. 로마 기술자들에게 이것은 신이 내린 선물, 주저할 수 있는 바위였다. 이 시멘트로 로마인들은 이전에 지은 것보다 더 크고 대담한 건물을 짓는다.
로마인 특유의 정교함으로 완경사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까지 물이 운반되는 수도관도 만들었다. 이 시멘트로 만든 것 중 최고는 지지대 없이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돔 천장이다. 126년에 지은 로마 판테온 돔 천장은 지름이 43.3m나 된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돔 천장 중 제일 크다. 다른 고대 문명은 중심부에 대도시가 하나였지만 로마인들은 여러 곳에 대도시를 지었다. 지중해 전역에 이런 도시를 세운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 우리 바다라 불렀다. 로마 제국은 유일하게 지중해 전역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한 제국이다. 현재의 리비아엔 고대 로마 도시 중 놀랄 만큼 잘 보존된 도시가 남아있다. 렙티스 마그나다.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다. 그 농업이 시작된 게 바로 이곳 지중해 동부다. 현재 이스라엘부터 이란, 이라크까지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다. 식용이 가능한 전 세계 야생초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났다. 호밀, 보리, 귀리 등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자라는 것도 있었다. 밀이다. 밀의 가치는 수렵 채취를 하던 유목민이 정착을 해 재배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겨우내 먹을 곡식도 저장할 수 있었다. 초기 농경민은 먹을 걸 찾아다니는 대신 한 곳에 머물렀다. 영구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공동체의 안정은 문화의 발달로 연결된다. 애초에 지중해 문화를 낳은 것은 자연의 힘이었다. 파괴와 창조의 힘 말이다. 이곳에서 출현한 종교도 이런 역사를 포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동물은 지중해에 산다는 게 뭔지 잘 보여준다. 자연의 힘은 인간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기원전 5500년경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본을 보인 농경은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져온 변화가 또 있다. 가축을 키우게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 잘 맞는 가축은 별로 없지만 지중해 동부가 자랑하는 가축이 4종류 있다. 양, 염소, 돼지, 오늘날 모든 가축수의 조상인 들소, 오로크스다. 이들은 모두 살이 빨리 올랐다. 순순히 잡혀줬으며 주인의 명령에 잘 복종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수컷 오로크스, 황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을 갈 수 있지만 갑자기 주인을 공격하기도 했다. 고대 지중해인들은 이 황소를 두려워하면서도 신처럼 숭배했다.
그건 이 황소로 대표되는 자연의 야만적인 힘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지중해엔 아직도 황소를 숭배하는 전통이 남아있다. 심지어 서양 문명의 태동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테네다. 아테네인들은 이런 언덕 꼭대기 아크로폴리스에 신들에게 바치는 웅장한 신전을 지었다. 그리고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제물로 소를 바쳤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신전이다. 아테나는 이성의 신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테네 철학가들은 논리와 실험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다. 물론 아테네인들도 지중해 애인이라 이성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보진 않았다. 초자연적인 것들의 기대긴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게 델포이 신탁이다. 이 신탁은 예언의 신 아폴로가 내리는 계시로 무아지경에 빠진 여사제의 육성을 통해 전달됐다. 하지만 이런 여사제의 신통력은 현대 과학으로 해명될 수 있다. 지질학자들은 아폴로 신전 지하에서 석탄과 역청층을 발견했다. 이런 유기적 퇴적물에선 에틸렌이나 메탄 같은 유독가스가 나온다. 간헐적인 지진 충격이 이 동굴을 흔들며 유독가스는 밖으로 새어나온다. 이런 가스를 맡으면 누구라도 환청을 들을 수 있다. 델포이 신탁에서 여사제의 신통력은 지하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지중해의 역사를 만든 게 이 격렬한 지질인 것만은 확실하다. 지중해 동부는 지진 활동이 끊긴 적이 거의 없는 곳이다. 4년에 한 번꼴로 지진이 일어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포악한 바다의 신이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지진의 신이라고도 부른 포세이돈이다. 고대 지중해인들은 지진을 비롯한 모든 자연재앙을 신들이 보내는 징조, 계시로 봤다. 하지만 이런 다신 숭배 사상은 아주 강력한 사상에 굴복하고 만다. 지중해의 육체와 영혼을 바꿀 만큼 강력한 사상이었다. 지중해의 기본 특징은 예측을 불허하는 이 지역의 자연적 힘들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지중해를 낳은 제일 막강한 움직임은 지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 1세기경 지중해엔 수많은 종교가 탄생한다. 여러 신을 섬기는 이교도 전통이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와 공존했다.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이 기독교의 신이 되면서 이교도의 종말을 고하는 조종이 울렸다. 380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 이 신흥 종교가 이미 지중해를 장악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300년 뒤 남진을 하며 이 지역을 영원히 양분한 신흥 종교가 등장한다. 그들도 유일신을 섬겼지만 그 이름은 알라였다. 종교적 군사적 운동으로 출발한 이슬람은
대성공을 거둔다. 무슬림은 800년간 지중해의 4분의 3을 장악한다. 614년 아라비아 반도를 떠난 무슬림은 이웃 나라를 점령하며 사람들을 개종시킨다. 이번에도 지중해의 지질이 그 역사를 좌우한다. 북아프리카 대륙엔 남북을 가로지르는 큰 산맥이 없다. 아랍인의 침략을 차단할 수 없는 지형이다. 아랍인은 신속하게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한다. 지중해의 아프리카 연안 장악은 무슬림의 세력 확장을 위한 발판이 됐다.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은 아주 먼 것 같지만 지브롤터 해협에선 불과 14.5km 거리다. 711년 무어인이라 불린 아랍인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을 단숨에 장악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슬람군이 그렇게 빨리 진격한 건 군사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기병대는 혹독한 사막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단련된 군말을 타고 다녔다. 이 말은 교전 중에도 민첩하고 용맹하게 주인의 말에 복종했다. 지금도 아라비아 종이라 불리는 말이다. (8세기) 초 이슬람 전사들은 이런 명말을 타고 스페인을 휩쓸며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때 세운 나라가 코르도바 칼리프국이다. 코르도바시는 이 무어인 실세들의 수도였다. 원래 로마인이 세운 코르도바는 서유럽 최대의 도시로 성장했다. 코르도바는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가로등이나 쓰레기통처럼 혁신적인 이슬람 문화를 자랑한다. 50개의 병원과 300개의 대중 목욕탕, 역사상 가장 큰 이슬람 사원 메스키타도 있었다. 하지만 지중해의 상황은 급반전되기도 한다. (1236년) 스페인 기독교도들은 코르도바를 되찾는다. 스페인 군주들은 메스키타 사원 중앙에 성당을 지었다. 둥근 모스크 지붕을 십자가로 감싼 이 형태는 지중해 문화가 때로는 얼마나 심하게 충돌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슬람은 스페인에서 전멸했다. 마지막 무슬림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1492년에 추방됐다. 하지만 이슬람은 지중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이 없었다면 남유럽은 서양 문명의 단련장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15세기에) 서유럽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이슬람이 남긴 유산은 지중해는 물론 전 세계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코르도바시나 아람브라 궁전 같은 건물만이 아니다. 현재 서양 문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무슬림이 전한 것도 많다. 1100년 무슬림이 중국에서 처음 들여온 종이는 당시 유럽에서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던 양피지를 대체했다. 아랍인이 준 건 그것만이 아니다. 당시 서양인에게는 낯선 지식과 문화도 있었다.
아랍 수학과 천문학, 의학은 수준급이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보존하고 번역한 것도 유럽인이 아니라 무슬림이었다. 그들은 성인의 지혜를 지키고 갖고 나갔다. 이 모든 것들은 과학과 문화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16세기의 예술 역사가는 이를 재생, 부활이란 의미의 르네상스라 했다. 르네상스는 피렌체 같은 부유한 이탈리아 도시를 장악했다. 타 문화의 장점을 빌려오기로 유명한 지중해인은 자신의 과거도 재조명해 그 가치들을 현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기에 서양 예술과 과학의 거장들이 배출됐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은 고대 그리스 예술을 재해석했다. 인간과 세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걸작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조 르네상스인답게 다방면에 뛰어난 천재였다. 조각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불후의 명작을 남긴 화가이기도 하다. 대도시들은 상업과 문화의 선봉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였다. 이 시기의 지중해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걸 하나 꼽으라면 바로 베네치아, 해상무역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도시다. 다른 항구 도시는 해안에 있지만 베네치아는 바다에 떠 있었다. 베네치아는 석호에 있는 11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네치아 기술자들은 400개의 다리를 놓고 200개의 운하를 팠다. 바닷속 두꺼운 점토질 층에 나무를 계속 묻어 지반을 다졌다. 거친 자연에 대항한 인간 문명의 승리였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그런 승리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도 보여준다. 인간이 잠깐 이기더라도 이 전쟁의 승자는 늘 자연이다. 베네치아인도 언젠가 이곳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다. 도시의 지반이 계속 침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중해 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지역을 만든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계속 충돌하면 100만 년 뒤 지각이 휘고 갈라지며 바다는 사라질 것이다. 지중해가 히말라야만한 산맥으로 변하면서 베네치아의 잔해는 해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놓이게 된다. 지질학자들은 벌써 이곳을 지중해 산맥이라 명명했다. 서쪽의 스페인에서 동쪽의 터키까지 만년설로 덮인 봉우리가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을 또 길들이려는 후손을 기다리며 말이다.